은지야, 도대체 이 시간까지 어디서 무얼 하는 거니? 제발 전화라 좀 받아오. 당신의 자녀가 학교에서 돌아오지 않는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경찰에 신고하고 기다리고 믿고 또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이 끝없이 이어지고 아무도 확답을 주지 않는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만약 경찰이 더 이상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만약 주변의 누구도 당신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리고 만약 당신의 딸을 데려간 존재가 이 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집단이라면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그런 아버지에 관한 기록입니다. 2022년 9월 14일, 서울 강북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12살 소녀 한 명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름은 강은지. 아버지는 택시기사 강민호, 당시 나이 45. 그리고 467일이 지난 뒤 그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거대한 제약회사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이것은 평범했던 한 남자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시간의 이야기입니다. 일장 사라진 날. 2022년 9월 14일 수요일 오후 3시 20분. 서울 강북구 미아동 청솔초등학교 정문 앞. 강민호는 낡은 소나타 택시 안에서 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매주 수요일은 은지가 피아노 학원에 가는 날이었고, 민호는 그날만큼은 반드시 일을 일찍 마치고 학교 앞으로 향했습니다. 늘 같은 시간, 늘 같은 자리. 민호는 교문을 바라보며 딸이 뛰어나올 모습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달랐습니다. 3시 30분이 지나도 교문 밖으로 은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잠시 지연됐겠거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더 흘러도 모습이 보이지 않자 민호의 마음에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차에서 내려 교문 안으로 들어갔고 학교 안을 서성거리며 아이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곧바로 돌아온 대답은 민호의 사고를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은지는 이미 조퇴 처리되었고 2교시가 끝난 직후 학교를 나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누가 데리러 왔는지, 어떤 이유였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담임이 아니라는 이유로 행정실로 가보라는 말만 남았습니다. 민호는 걷는 대신 뛰기 시작했습니다. 행정실로, 교무실로, 복도를 지나 화장실까지. 이미 수업이 끝난 학교 안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고 민호의 발소리만 복도에 울렸습니다.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달렸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후 4시.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말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고 숨은 가쁘게 끊겼지만 아이의 이름과 나이, 학교와 밤만큼은 놓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경찰이 곧 출동한다는 말을 들었지만 민호에게 그 시간은 믿음이 아니라 공백이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하기까지의 40분 동안 민호는 학교 주변을 미친 듯이 뛰어다녔습니다. 편의점, 문구점, 놀이터, 지하철역. 아이가 지나갔을 법한 모든 동선을 머릿속에 그리며 마주치는 사람마다 붙잡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은지를 보지 못했고 누구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 무심한 반응들은 민호의 다리를 점점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도착해 기본적인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주변 CCTV 확인, 통신사 위치 추적 요청.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 기다리라는 말. 그 순간 민호는 기다림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잔혹한지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딸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 채 집으로 돌아가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민호에게 현실을 부정하라는 명령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은지의 방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일기장, 교과서, 서랍, 책상 아래. 어떤 사소한 흔적이라도 남아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은지는 그저 평범한 12살 아이였습니다. 피아노를 좋아했고 친구들과 잘 어울렸고 특별히 문제를 일으킨 적도 없었습니다. 그 평범함이 오히려 민호를 더 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라질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민호는 딸의 침대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호는 반사적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들려온 목소리는 분명 은지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작고 떨렸으며 무언가에 눌려있는 듯한 상태였습니다. 은지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했고 주변은 어둡고 춥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민호의 가슴을 그대로 긁어내렸습니다. 민호는 아이를 진정시키려 했고 주변에서 느껴지는 모든 것을 말해달라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통화는 갑작스럽게 끊어졌습니다. 민호는 미친 듯이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더 이상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경찰에 연락해 통화 사실을 알렸고 역추적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허무했습니다. 발신 위치는 확인되지 않았고 기술적으로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설명만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단 한순간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딸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어둡고 춥고 무섭다는 그 말은 밤이 깊어질수록 더 선명해졌습니다. 이장 경찰의 한계. 실종 3일째. 민호는 매일 아침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집에서 기다리는 대신 직접 상황을 확인해야만 버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담당 형사는 지쳐 있었고 수사는 여전히 CCTV 분석 단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은지가 마지막으로 찍힌 곳은 교문 앞이었고 그 이후의 동선은 사각지대였습니다. 문제의 골목길 CCTV는 오래전부터 고장난 상태였습니다. 민호는 이 모든 상황이 지나치게 완벽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사각지대, 고장난 CCTV, 그리고 정확히 그날. 게다가 은지는 분명 전화를 했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단순 실종이나 가출이라는 설명은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수사는 그 가능성 쪽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우발적인 실종 혹은 가출. 아이의 말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더 깊은 가정은 배제되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그 판단이 얼마나 위험한지 설명하려 했지만 감정은 점점 통제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실종 7일째. 민호는 결국 혼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전단지 5,000장을 인쇄해 은지의 얼굴과 이름, 사례금을 적어 곳곳에 붙였습니다. 학교 앞, 지하철역, 시장, 공원. 손이 부르트고 발바닥에 물집이 잡혀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찾을 수 있다면 어떤 고통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붙여둔 전단지가 하루 만에 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단순한 장난이나 불평이 아니었습니다. 사라지는 속도와 범위가 일정했고 반복되었습니다. 민호는 확인을 위해 CCTV가 설치된 장소에 전단지를 붙이고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밤 11시 무렵 검은 승합차 한 대가 멈춰섰고 정장을 입은 남자 둘이 내려 전단지를 제거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익숙해 보였고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민호가 다가가자 그들은 오히려 민호를 제지하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승합차는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민호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누군가가 체계적으로 은지의 실종을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실종 14일째. 민호는 방송국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경찰도 주변 사람들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이라도 모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방송국에서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다루기 어렵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시청률과 책임을 이유로 민호의 절박함은 화면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민호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자존심도 체면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 하나만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방송국 로비에서 조용히 쫓겨났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다시 은지의 방에서 울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점점 더 조심스러워졌고 언론은 처음부터 관심이 없었으며 사람들은 바쁘게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자신이 세상에서 투명해진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때 휴대폰에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알 수 없었고 문장은 짧았습니다. 딸을 찾고 싶다면 다음 날 오전 10시 북한산 입구 3번 화장실로 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오라는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민호는 그 문자를 읽고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함정일 가능성은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은지를 찾을 수 있다면 지옥이라도 가야 했습니다. 3장 첫 번째 단서. 9월 29일 오전 9시 50분 북한산 등산로 입구. 강민호는 3번 화장실 앞에 서 있었다. 아침 공기는 차가웠고 등산객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산을 오르내리고 있었다.
그러나 민호에게 그 풍경은 아무 의미가 없었다. 그는 주변을 계속 살피며 약속된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확히 10시가 되자 작업복 차림의 중년 남자가 나타났다. 그는 주변을 경계하듯 두리번거리며 민호에게 조용히 따라오라는 손짓을 했다. 두 사람은 등산객이 드문 산길을 따라 점점 깊숙한 곳으로 이동했다. 약 20분 정도 걸어 들어간 뒤 사람의 흔적이 거의 없는 샛길에서 남자는 걸음을 멈췄다. 남자는 가방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내 민호에게 건넸다. 그 안에는 은지가 사라진 날 촬영된 CCTV 영상이 저장되어 있었다. 경찰이 확보하지 못했던 영상이었다. 남자는 이 사건이 단순 실종이 아니라 철저히 계획된 조직 범죄라고 설명했다. 지난 3년 동안 비슷한 방식으로 사라진 아이들이 최소 7명이며 피해자들은 모두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성장 과정이 안정적인 여자아이들이었다. 남자는 이 사건의 목적이 불법 인체 실험이라고 밝혔다. 민호가 충격에 빠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도 전에 숲속에서 갑작스러운 총성이 울렸다. 남자의 어깨에서 피가 튀었고 동시에 주변에서 누군가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남자는 민호에게 도망치라고 외치며 몸을 밀쳤다. 민호는 본능적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스치고 돌부리에 발이 걸렸지만 멈출 수 없었다. 뒤에서 여러 사람의 발소리가 들렸고 추격은 꽤 오랜 시간 이어졌다. 숨이 턱까지 차오른 상태로 산길을 빠져나와 등산객들이 오가는 넓은 길로 들어서자 추격은 멈췄다. 민호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손에는 여전히 USB가 쥐어져 있었다. 도움을 준 남자가 살아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지만 민호는 더 이상 경찰을 믿을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집으로 돌아온 민호는 문을 잠그고 커튼을 모두 내렸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USB를 컴퓨터에 꽂았다. 영상에는 학교 뒷문 골목이 촬영되어 있었다. 화면 속에서 은지는 혼자 골목을 걸어 나오고 있었다. 잠시 후 흰색 승합차 한 대가 천천히 접근했다. 흰 가운을 입은 여성이 은지에게 말을 걸었고 은지는 거부하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곧 차에서 내린 남성이 합세했고 두 사람은 순식간에 은지를 제압해 차량 안으로 밀어넣었다. 모든 과정은 단 몇 초 만에 끝났다. 민호는 영상 속 차량 번호판을 반복해서 확인했다. 그리고 흰 가운에 새겨진 작은 로고를 확대했다. 그 로고는 B&T 제약의 상징이었다.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대형 제약회사였다. 민호는 모니터를 바라보며 오래도록 움직이지 못했다. 그날 밤 그는 더 이상 외부의 도움을 기대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자신이 직접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생각만이 머릿속에 남아 있었다. 사장 거대한 벽. 다음 날 아침 강민호는 강남 테헤란로에 위치한 B&T 제약 본사 앞에 섰다. 유리로 뒤덮인 30층 건물은 압도적인 위압감을 주고 있었고 건물 외벽에는 기업의 슬로건이 크게 걸려 있었다. 민호는 곧장 정문으로 향했다. 보안 직원들은 약속이 없는 방문객의 출입을 막았다. 민호는 자신의 딸이 이 회사에 납치되었다고 주장하며 증거가 있다고 말했다. 그의 목소리가 커지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모이기 시작했다. 그 순간 정장을 입은 보안 요원 2명이 나타나 민호를 경비실로 안내했다. 잠시 후 회사 법무팀 변호사가 등장했다. 그녀는 민호의 주장에 대해 침착하게 대응하며 모든 상황을 법적인 문제로 전환시켰다. 민호가 가지고 온 영상 자료의 출처를 문제 삼았고 불법적으로 취득된 자료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동시에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업무 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민호는 USB를 내밀었지만 변호사는 그것을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 대신 법적 절차를 통해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라고 안내했다. 그 과정에서 민호는 오히려 피의자가 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받았다. 논리와 법적 대응 앞에서 민호는 아무런 반박을 하지 못했다. 그는 경비실에서 나와 건물 밖으로 밀려났다. 거리 한복판에 주저앉은 민호는 자신이 얼마나 거대한 상대와 싸우고 있는지를 실감했다. 그때 한 여성이 민호에게 다가왔다. 그는 탐사보도 전문 프리랜서 기자 한유진이었다. 그녀는 이미 오랜 기간 B&T 제약의 내부 비리를 추적하고 있었고 개인적인 이유로 이 사건에 집착하고 있었다.
유진은 자신의 동생 역시 몇 년 전 비슷한 방식으로 실종되었다고 밝혔다. 당시 학교에서 진행된 무료 건강검진 이후 갑자기 사라졌고 경찰은 단순 가출로 결론 내렸다. 그러나 유진은 그 사건과 BNT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카페로 자리를 옮긴 두 사람은 BNT의 과거 비리 자료와 내부 고발 문서를 함께 확인했다. 그 자료에는 임상시험 사망자 은폐 정황과 불법 실험 의혹이 포함되어 있었다. 유진은 BNT가 공식 연구시설 외에 비밀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 연구소는 경기도 포천 산속에 위치해 있었으며 겉으로는 동물실험센터로 등록되어 있었다. 그러나 실제 규모와 보안 수준은 일반 연구시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철저했다. 내부에서는 NX-47이라는 신경재생 신약의 불법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었다. 이 약물은 뇌와 신경 손상을 회복시키는 획기적인 가능성을 지니고 있었지만 동물 실험 단계에서 매우 높은 사망률을 보였다. 일부 개체에서 기적적인 회복 반응이 나타나자 연구진은 인간을 대상으로 실험을 강행하기 시작했다. 유진은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면 그 어떤 기관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었다. 결국 두 사람은 비밀 연구소에 잠입해 내부 증거를 확보하기로 결정했다. 민호는 망설이지 않았다. 딸이 그곳에 있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어떤 위험도 감수하겠다는 생각뿐이었다. 오장 동지를 만나다. 강남의 조용한 카페 안 강민호와 한유진은 마주 앉아 있었다. 유진은 노트북을 열어 BNT 제약과 관련된 자료들을 차례로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언론에 거의 보도되지 않았던 사건 기록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임상시험 도중 발생한 사망사고, 윤리규정 위반 사례, 해외 뇌물 공여 의혹, 그리고 내부 고발자가 남긴 익명의 문서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유진은 BNT가 막대한 자금과 정치적 영향력을 이용해 사건들을 은폐해왔다고 설명했다. 언론과 사법기관, 일부 권력층까지 로비 대상이 되어 있었다. 그 구조는 매우 치밀했고 외부에서 접근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였다. 민호는 화면을 바라보며 말없이 자료를 넘겼다. 그러던 중 유진은 개인적인 이야기를 꺼냈다. 그녀의 동생 역시 3년 전 학교에서 진행된 무료 건강검진 이후 갑자기 실종되었다는 사실이었다. 당시 수사는 가출로 종결되었지만 유진은 동생이 자발적으로 사라질 성격이 아니었다는 점을 확신하고 있었다. 그녀는 동생이 실종되기 직전 BNT 직원들이 학교를 방문해 건강검진을 진행했다는 사실을 조사 과정에서 확인했다. 그 시점부터 그녀는 BNT를 집중적으로 추적하기 시작했다. 유진은 위성사진을 통해 포천 산속에 위치한 연구시설을 보여주었다. 해당 시설은 공식적으로 동물실험센터로 등록되어 있었지만 실제 규모는 일반 연구시설보다 훨씬 컸고 철조망과 감시 장비로 둘러싸여 있었다. 외부인의 접근은 철저히 차단되어 있었으며 내부 구조 역시 일반 연구소와는 다른 형태였다. 유진은 내부 제보자가 전달한 문서를 열어 보여주었다. 그 안에는 NX-47이라는 신경재생 신약의 비공식 임상시험 기록이 담겨 있었다. 이 약물은 뇌와 척수 손상 치료를 목표로 개발된 신약이었고 성공할 경우 의학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동물 실험 단계에서 매우 높은 사망률이 나타났다. 살아남은 개체들 중 일부는 신경 기능이 극적으로 회복되는 결과를 보였고 BNT 연구진은 그 가능성에 집착하게 되었다. 이후 실험은 인간 대상으로 확대되었고 성장기 뇌의 회복 능력을 이유로 아이들이 피험자로 선택되었다. 민호는 충격 속에서 자료를 넘기며 자신의 딸이 그 실험 대상 중 하나일 가능성을 떠올렸다. 유진은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면 어떤 수사기관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부 시설을 촬영하거나 실험 대상자의 존재를 입증할 자료가 필요했다. 그녀는 오랜 취재 과정에서 포천 연구소로 들어가는 납품 차량의 운행 패턴을 파악하고 있었다. 매주 목요일 아침 실험 장비와 시약, 실험용 동물을 실은 외부 차량이 연구소로 들어간다는 점이었다. 유진은 그 납품 경로를 이용해 내부로 잠입하는 계획을 제안했다. 민호는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지만 거부할 이유가 없었다.
딸을 찾기 위한 가능성이 그곳에 있다면 어떤 위험도 감수해야 했다. 유진은 민호에게 초소형 촬영 장비와 위치 추적 장치를 건넸다. 그녀는 외부에서 영상을 실시간으로 수신하며 상황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두 사람은 치밀하게 동선을 계획했고 잠입 실행 날짜를 목요일 새벽으로 결정했다. 6장 잠입. 10월 5일 새벽 경기도 포천 외곽의 한 휴게소. 강민호는 납품 트럭 앞에 서 있었다. 트럭 운전사는 유진의 지인을 통해 섭외된 인물이었다. 그는 최소한의 협조만 제공한 뒤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호는 트럭 뒤편에 실린 실험용 케이지 사이로 몸을 숨겼다. 케이지 안에는 실험용 쥐들이 가득 들어 있었고 트럭 내부에는 소독약 냄새가 강하게 퍼져 있었다. 어둠 속에서 트럭이 출발하자 민호는 심호흡을 반복하며 마음을 가라앉혔다. 약 30분 후 트럭은 연구소 정문 검문소에 도착했다. 신분 확인과 화물 검사 절차가 진행되었고 트럭 내부까지 손전등으로 점검이 이루어졌다. 다행히 케이지 뒤에 숨어있던 민호는 발견되지 않았다. 검문을 통과한 트럭은 지하 주차장으로 진입했다. 트럭이 완전히 멈추자 민호는 조심스럽게 내려 사각지대를 이용해 몸을 숨겼다. 그는 안경형 촬영 장비를 작동시킨 채 내부 계단을 따라 이동했다. 연구소 내부는 무균시설 특유의 차가운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다. 복도는 흰색 벽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곳곳에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다. 이어폰을 통해 유진의 안내가 들려왔고 그녀는 실시간 영상으로 민호의 위치를 파악하며 동선을 지시했다. 민호는 4층으로 이동했다. 그곳에는 일반 연구구역과 다른 분위기의 병동 형태 시설이 존재했다. 복도 양쪽에는 작은 관찰창이 달린 방들이 줄지어 있었다. 첫 번째 방 안에는 어린 소녀가 침대에 묶여 있었다. 팔에는 링거가 연결되어 있었고 머리에는 전극 장치가 부착되어 있었다. 민호는 충격을 받은 채 다음 방을 확인했다. 그곳에도 같은 상태의 아이가 누워 있었다. 민호는 복도를 따라 이동하며 각 방 내부를 촬영했다. 방이 하나씩 지나갈 때마다 비슷한 장면이 반복되었고 그 현실은 점점 더 잔혹하게 다가왔다. 복도 끝에 위치한 방에서 민호는 움직임을 멈췄다. 침대 위에 누워있는 아이는 은지였다. 그녀는 매우 쇠약해진 상태였고 각종 의료 장비에 연결되어 있었다. 민호는 문을 열기 위해 시도했지만 병실은 잠겨 있었다. 그는 문을 강제로 부수려 했고 그 과정에서 큰 소음이 발생했다. 그 소리는 곧 경비 인력에게 전달되었다. 경비원들이 복도를 향해 달려왔고 민호는 그들을 막으려다 격렬한 몸싸움 끝에 제압당했다. 촬영 장비와 통신 장치는 모두 압수되었고 민호는 지하시설로 끌려갔다.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민호의 시야에는 병실 문이 점점 멀어져 갔다. 그 안에 남겨진 은지의 모습은 그의 기억 속에 깊게 새겨졌다. 7장 절망의 신문. 강민호는 지하시설 안에 좁은 방에 묶인 상태로 앉아 있었다. 콘크리트 벽과 차가운 바닥, 희미하게 깜빡이는 형광등 아래에서 그는 거의 움직일 수 없었다. 잠시 후 정장을 입은 남자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연구소의 책임자급 인물로 보였고 침착하면서도 냉정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남자는 태블릿을 통해 민호의 신상 정보를 확인하며 연구소 침입 경위를 추궁했다. 민호는 딸을 찾기 위해 들어왔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 그러나 연구소 측은 병동에 있는 아이들이 모두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합법적 임상시험 대상자라고 주장했다. 민호가 직접 목격한 아이 역시 다른 이름의 환자로 등록되어 있다는 자료를 제시했다. 민호의 주장은 어떠한 증거도 남아있지 않았다. 촬영 장비는 압수되었고 외부와 연결된 통신 장치 역시 차단된 상태였다. 연구소 측은 오히려 민호가 불법 침입과 시설 파손 혐의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남자는 민호에게 선택지를 제시했다. 지금 이 사건을 외부에 알리려는 시도를 멈추고 조용히 돌아간다면 더 이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였다. 그러나 민호가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할 경우 딸의 안전을 장담할 수 없다는 암묵적인 위협이 함께 전달되었다. 결국 민호는 강제로 연구소에서 끌려 나왔다. 그는 지하 주차장에서 승합차에 태워졌고 서울 도심 한복판에 내려졌다.
연구소 건물은 점점 멀어졌고 그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딸을 남겨두고 돌아와야 했다. 집으로 돌아온 민호는 깊은 무력감에 빠졌다. 그가 할 수 있었던 일은 아무것도 없었고 딸을 바로 앞에서 보면서도 구해내지 못했다는 사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날 밤 그는 은지의 방에서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한 채 누워 있었다. 그러나 잠시 후 한유진에게서 연락이 왔다. 유진은 민호가 촬영한 영상이 일부 전송되어 저장되었다는 사실을 알렸다. 연구소 내부 모습과 아이들의 상태가 확인 가능한 자료였다. 유진은 그 영상을 통해 BNT의 불법 실험 사실을 공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언론에 노출된다면 기업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이고 수사기관 역시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민호는 그 말을 들으며 희망을 느꼈다. 그러나 다음 날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유진은 법적 압박과 협박을 받았고 영상 공개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자료를 삭제했다는 사실을 알렸고 민호에게도 더 이상 사건에 관여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민호는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8장 가장 어두운 밤. 그 이후 일주일 동안 민호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택시 운행도 중단했고 식사도 거의 하지 않았다.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은지의 방에서 보내며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다. 자신이 딸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문 앞에는 경찰이 서 있었다. BNT 제약이 민호를 상대로 불법 침입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통보였다. 민호는 경찰서로 동행했고 조사실에서 사건 경위를 설명해야 했다. 조사 과정에서 민호는 연구소에서 목격한 사실을 반복해서 진술했지만 공식 기록과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그의 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연구소 측이 제출한 자료에는 병동에 있는 환자들이 모두 합법적 임상시험 대상자라는 서류가 포함되어 있었다. 수사는 민호에게 불리하게 진행되었다. 결국 그는 재판을 피하기 위해 BNT 측과 합의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합의 조건은 연구소와 기업에 대한 접근 및 문제 제기를 중단하는 것이었다. 선택지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민호는 서류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다. 집으로 돌아온 민호는 은지의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은지가 남긴 일기장이 있었다. 마지막 기록에는 학교에서 건강검진 결과 상담이 예정되어 있었고 그 일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 기록을 읽은 순간 민호는 사건의 시작이 학교 건강검진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다시 떠올렸다. 절망 속에서 멍하니 앉아있던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전화를 건 사람은 북한산에서 만났던 남자였다. 그는 총상을 입고도 살아있었고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BNT의 임상시험 피험자 명단과 사망 기록, 그리고 시신 처리 자료까지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는 시간 여유가 많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미 여러 아이들이 실험 과정에서 사망했으며 남아있는 아이들 역시 위험한 상황이라는 사실을 알렸다. 민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시 움직여야 한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전화를 끊은 후 민호는 집 밖 상황을 확인했다. 근처에는 낯선 차량이 장시간 주차되어 있었고 누군가 감시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는 집에 불을 끄고 조용히 뒷문으로 빠져나왔다. 골목길을 따라 이동한 민호는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그가 향하는 곳은 남산이었다. 그는 이제 단순한 아버지가 아니라 거대한 조직과 맞서 싸워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딸을 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그곳에 있을 것이라는 믿음 하나만이 그의 발걸음을 움직이고 있었다. 9장 진실의 열쇠. 10월 15일 새벽 남산 3호 터널 입구는 정막에 잠겨 있었다.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도로를 비추고 있었고 새벽 공기는 차갑게 내려앉아 있었다. 강민호는 약속된 장소에서 주변을 계속 경계하며 서 있었다. 정각이 가까워질 무렵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북한산에서 민호에게 도움을 주었던 바로 그 남자였다. 그의 어깨에는 여전히 총상 흔적이 남아 있었고 움직임 역시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다. 남자는 가방을 열어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냈다.
그 안에는 BNT 제약이 진행해 온 불법 임상시험과 관련된 내부 문서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첫 페이지를 넘겼다. 피험자 명단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고 그 목록에는 여러 아이들의 이름과 상태가 함께 표시되어 있었다. 일부 아이들의 기록에는 사망 날짜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고 실험 중 발생한 부작용과 사망 경위가 간단히 정리되어 있었다. 문서를 넘길수록 민호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다. 그리고 목록의 하단에서 은지의 이름이 등장했다. 그녀는 7번째 피험자로 등록되어 있었으며 상태는 아직 실험 진행 중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남자는 이어서 시신 처리 기록을 보여주었다. 사망한 아이들의 시신이 화장되거나 은폐된 정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이 자료는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남자는 또 다른 문서를 꺼냈다. 그것은 BNT가 수년간 구축해온 로비 명단이었다. 일부 경찰 간부와 검사, 정치권 인물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를 통해 사건이 외부로 드러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민호는 충격 속에서도 문서를 계속 확인했다. 그는 이 자료가 공개될 경우 BNT가 더 이상 사건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남자는 자신 역시 이 사건의 피해자 가족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그의 딸 역시 초기 임상시험 대상자였고 실험 과정에서 사망했다. 그는 그 이후 모든 것을 잃었고 BNT를 무너뜨리기 위해 내부 자료를 모아왔다. 두 사람은 짧은 시간 동안 서로의 목적이 같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남자는 이 자료를 신뢰할 수 있는 언론에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정 탐사보도 PD의 이름과 연락처를 민호에게 전달했다. 그러나 대화를 마치기도 전에 차량 헤드라이트가 어둠 속을 가르며 나타났다. 검은 승합차 2대가 터널 입구에 멈춰 섰고 여러 명의 남성들이 차량에서 내렸다. 남자는 민호에게 서류를 가지고 도망치라고 지시했다. 남자는 추격자들의 시선을 자신에게 집중시키며 시간을 벌었고 민호는 반대 방향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숨이 가빠질 때까지 달린 그는 결국 한강 다리 아래에서 몸을 숨겼다. 주변을 확인한 뒤 그는 서류가 무사한 것을 확인했고 즉시 전달받은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은 사람은 대형 방송국 탐사보도팀 PD였다. 그는 상황의 심각성을 빠르게 파악했고 직접 민호를 만나겠다고 약속했다. 십장 폭로 준비. 새벽 5시 방송국 지하 주차장에서 강민호와 탐사보도 PD가 만났다. PD는 차량 안에서 서류를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다. 피험자 명단, 사망 기록, 시신 처리 문서, 로비 명단까지 모든 자료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자료를 검토한 PD는 이 사건이 단순한 기업 비리가 아니라 대형 범죄 사건이라는 사실을 확신했다. 그는 즉시 보도 준비에 착수하겠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자료의 신뢰성과 법적 효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 검증이 필요했다. 민호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섣부른 공개는 사건 전체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점 역시 이해하고 있었다. PD는 방송 일정과 동시에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민호는 안전을 위해 당분간 집에 돌아가지 않고 다른 장소에서 머물기로 했다. 그는 친구의 집으로 이동했고 외부 연락을 최소화한 채 방송 준비 상황을 기다렸다. 다음 날 PD는 모든 자료의 진위를 검증했다고 연락했다. 서류의 서명과 기록, 내부 문서 형식까지 모두 실제 기업 자료와 일치했다. 방송은 뉴스 특집 프로그램으로 편성되었고 전국 생중계가 결정되었다. 민호는 그 소식을 듣고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을 터뜨렸다. 그는 이 방송이 딸을 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방송을 하루 앞둔 밤 민호에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의 주인은 BNT 제약 대표 백인수였다. 그는 방송을 취소하지 않으면 딸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위협을 전달했다. 민호는 극도의 혼란에 빠졌다. 방송이 공개되면 수사가 시작될 것이지만 동시에 은지에게 위험이 닥칠 가능성도 존재했다. 그는 딸의 생명을 걸고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그때 내부 제보자였던 남자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다. 그는 기업이 이미 궁지에 몰려 있으며 협박은 시간을 벌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방송이 진행되어야만 아이들을 구조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민호는 긴 시간 고민한 끝에 방송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자신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 수 없었지만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사실만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 11장 폭로의 순간. 10월 17일 저녁 강민호는 친구 집 거실에 앉아 있었다. 텔레비전 화면은 이미 뉴스 채널에 맞춰져 있었고 방 안에는 아무 소리도 흐르지 않았다. 벽에 걸린 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민호는 손을 맞잡은 채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다. 손바닥에는 땀이 고여 있었고 손가락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이 방송이 시작되는 순간 자신의 인생뿐 아니라 딸의 운명까지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8시 59분. 화면에 뉴스 예고 영상이 등장했다. 프로그램 자막에는 대형 제약회사의 불법 인체 실험을 다룬 특집 보도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표시되어 있었다. 그 짧은 예고 영상이 끝나는 동안 민호는 단 한 번도 숨을 고르지 못했다. 9시 정각. 뉴스 특집이 시작되었다. 앵커는 평소보다 훨씬 무거운 표정으로 보도를 시작했다. 방송은 곧바로 B&T 제약의 내부 문서를 화면에 띄웠다. 피험자 명단이 첫 번째 자료로 공개되었다. 이름과 나이, 실험 단계, 건강 상태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민호는 화면 속 문서를 뚫어지게 바라봤다. 그리고 마침내 은지의 이름이 등장했다. 순간 그의 시야가 흐려졌다. 숨이 막힌 듯 가슴이 조여왔다. 화면 속에서 은지는 단순한 숫자와 기록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 기록은 민호에게 생명 그 자체였다. 이어 방송은 사망 기록을 공개했다. 실험 중 사망한 아이들의 이름과 날짜가 차례로 나타났다. 그 기록 옆에는 부작용 발생 과정과 사망 원인이 간략히 정리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자료에서는 시신 처리 과정이 드러났다. 의료 폐기물 처리 기록과 함께 화장 및 은폐 정황이 상세히 설명되었다. 보도는 기업 내부 회의 문서와 로비 자금 흐름까지 연결했다. 일부 공권력 관계자와 정치권 인물이 사건 은폐에 관여했을 가능성도 함께 제시되었다. 방송은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니었다. 모든 자료는 검증 과정을 거쳤고 서명과 날짜, 문서 형식까지 실제 내부 자료와 일치한다는 사실이 함께 공개되었다. 보도가 이어지는 동안 경찰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특수수사 인력이 동시에 B&T 제약 본사와 포천 연구소로 투입되었다.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되었고 연구소는 외부 출입이 완전히 차단되었다. 민호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수사팀이 연구소 내부 병동을 확보했고 아이들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이었다. 민호는 더 이상 앉아 있을 수 없었다. 그는 곧바로 밖으로 뛰어나가 택시를 잡았다. 차량은 밤길을 빠르게 달렸다. 창밖 풍경은 거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병동에서 본 은지의 모습만 반복되고 있었다. 포천 연구소에 도착했을 때 현장은 이미 아수라장이었다. 경찰차와 구급차, 취재 차량이 연구소 입구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지고 있었고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준비하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연구소 정문이 열리자 구조 작업이 시작되었다. 아이들이 한 명씩 들것에 실려 밖으로 옮겨졌다. 모두 의료 장비에 연결된 상태였고 대부분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민호는 구조 인원 사이를 헤치며 아이들을 하나씩 확인했다. 그리고 세 번째 들것에서 은지를 발견했다. 은지는 매우 쇠약해진 상태였지만 분명히 살아있었다. 피부는 창백했고 호흡은 의료 장비에 의존하고 있었지만 눈은 희미하게 떠 있었다. 민호는 들건 옆을 따라 걸으며 은지의 손을 잡았다. 아이의 손은 차갑고 힘이 없었지만 미세하게 손가락이 움직였다. 구급차 문이 닫히고 차량이 출발했다. 사이렌 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다. 병원에 도착하자 의료진은 즉시 응급처치를 시작했다. 정밀 검사와 해독 치료가 동시에 진행되었다. 민호는 응급실 밖에서 긴 시간 동안 움직이지 못한 채 기다렸다. 약 30분이 흐른 뒤 담당 의사가 나왔다. 은지는 생명에 지장이 없었지만 약물 후유증과 신경 손상이 일부 남아있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설명이었다.
민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바닥에 무너져 앉았다. 467일 동안 이어졌던 시간들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그날 밤 민호는 병실에서 은지의 손을 붙잡은 채 한 발짝도 떨어지지 않았다. 12장 새로운 시작. 3개월이 지난 2023년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BNT 제약 사건의 선고 공판이 열렸다. 법정은 방청객과 기자들로 가득 차 있었다. 사건은 이미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고 재판 결과는 사회적 의미를 가지는 판결로 주목받고 있었다. 강민호는 은지와 함께 방청석에 앉아 있었다. 은지는 치료를 통해 건강을 상당 부분 회복했지만 아직 완전히 예전 모습으로 돌아온 상태는 아니었다. 그러나 눈빛은 분명 살아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낭독하기 시작했다. BNT 제약 경영진은 조직적으로 아동을 납치하고 불법 임상시험을 진행했으며 실험 과정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을 은폐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또한 시신 처리 및 증거 인멸, 로비를 통한 수사 방해 행위 역시 범죄로 판단되었다. 대표였던 백인수는 중형을 선고받았고 회사는 사업 허가 취소와 함께 재산 몰수 절차에 들어갔다. 사건에 연루된 임직원과 협력 인력들 역시 줄줄이 처벌 대상이 되었다.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법정 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다. 민호는 조용히 은지의 손을 잡았다. 아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법정을 나서자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 있었다.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카메라들이 민호를 향해 돌아갔다. 그는 잠시 멈춰섰다. 그리고 조용히 아이들의 존재와 생명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날 이후 민호의 삶은 천천히 일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집으로 돌아온 은지는 오랫동안 비워두었던 자신의 방에 들어갔다. 책상 위에는 학용품이 그대로 놓여 있었고 침대와 피아노도 그 자리에 남아 있었다. 은지는 조심스럽게 피아노 의자에 앉았다. 손가락이 건반 위에 닿았고 서툰 멜로디가 흘러나왔다. 음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울려 퍼졌다. 시간은 천천히 흘렀다. 은지는 재활치료를 병행하며 학교 복귀를 준비했고 민호는 다시 택시 운전 일을 시작했다. 예전과 같은 하루였지만 모든 순간이 새롭게 느껴졌다. 어느 밤 민호는 작은 노트를 꺼냈다. 467일 동안 이어진 기록의 마지막 장이었다. 그는 딸을 되찾았고 악은 법의 심판을 받았으며 남은 삶은 함께 살아가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조용히 기록했다. 창밖에는 새벽빛이 번지고 있었다. 어둠이 서서히 물러가고 있었다. 민호는 조용히 은지의 방문을 열어 아이가 잠든 모습을 확인했다. 그리고 문을 닫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다시는 이 아이를 혼자 두지 않겠다는 약속. 그것이 그의 삶이자 가장 깊은 의미의 승리였다. 이 드라마틱한 복수와 감동의 여정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위대한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스토리헌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